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심으로 그녀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사연입니다. 우리네 엄마들 인생이 다 그러하겠지만 오늘 사연의 엄마는 특히나 너무 가련한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요. 결국 딸들이 나서서 엄마의 짐을 덜어주고자 목소리를 높이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한 집안의 엄마로 아내로 살면서 언젠간 시간이 흘러가겠지 하고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저는 요즘 진짜로 제 이름을 걸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지르지 못했고 평생 고개 숙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 인생인 줄 알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엄마로 두 딸을 키우며 살았던 제 인생이 결국엔 희망의 씨앗을 틔워주긴 하더군요. 불과 몇 년 전에 제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직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용기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부족한 글솜씨지만 몇 자 적어 보내봅니다. 저같이 바보 같고 저같이 미천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한 인간으로 이 세상 태어났으면 그 삶을 누려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 듯 기회를 주긴 하더군요. 겹겹이 쌓여서 풀지 못할 것만 같았던 우울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딸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터라 제대로 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한 채 살림을 차렸었는데 비슷한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 시어머니는 저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가난과 가난이 만나면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나요? 이미 태중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에도 저는 며느리로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시며 들어누운 채 시위를 하셨었죠. 결국엔 제게 손질까지 하시며 태중의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하물며 벌어놓은 돈도 없고 냉큼 임신을 해? 지금 속으로 똑같이 못 살고 있는 주제에 이 여자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집 양반이 법관 공부했었던 사람이야. 그 양반이 술만 많이 안 먹었어도 너란 것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 되어 있을 곳이라고. 그리고 너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그냥 지워라. 그리고 네 갈 길 가라고. 양제물이라도 마셨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절벽에서 굴렀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도저히 저는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못하겠더군요.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며느리를 잡고 흔드시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다 늙어 요양원에 있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질 않았어요. 매일 입버릇처럼 얼른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신다 했는데 제게 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주님이 저희 시어머니를 받아들여 주실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암튼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위로 시누이 하나 아래로 시동생 그리고 자기 멋대로만 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같은 경우는 돈독이 제대로 올라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순하거나 맹한 편은 아니었는데 유독 본인 누나에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전세 비용을 반절이나 뚝 떼어 자기 누나에게 넘겨주고는 모른 척했었던 그런 인간이었었죠.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남편에게 물으니 별 대수롭지 않게 그제서야 누나에게 주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본인 누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빌려 주었다나요? 그 길로 시누이에게 찾아가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아이들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빌고 또 빌었으나 시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준 돈은 네가 뭔데 달라 말라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나앉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인데. 부부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는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너를 답답하게 생각하지. 아유, 네 꼴 좀 봐라.
여기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네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 그런데 얘기할 때 고분하게 잘해라. 괜히 얻어쳐맞지 말고. 아유, 한심해, 한심해.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손을 댔고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한 번이 처음이 무섭다는 그 말 말이죠. 처음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저는 나름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상하 관계가 확실한 그런 사이가 되어 버리더군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느닷없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제 의견 따위는 상관없었기에 또 남편 혼자서 저지른 일이었었죠.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시동생은 나이값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조카들이 먹어야 할 간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고 얹혀 사는 주제에 뭐 그리 당당한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까지 끌어들이며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이더군요. 동성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나마 약과였습니다.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여 방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참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묵묵히 참아줬습니다. 뭐 참지 않으면 제가 어찌할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자기가 없을 땐 시동생이 제 남편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잘 모시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시동생 반찬을 신경 못 썼다는 이유로 시동생 앞에서 자기 아내 면박을 있는 대로 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야, 반찬을 이따구로밖에 못해? 시동생이 네 친구야? 확 그냥 밥상 엎어버리기 전에 다시 안 차려와? 하여튼 너는 하루라도 욕을 안 먹으면 몸이 막 아파오지? 꼭 욕을 얻어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지? 무식하면 눈치라도 좀 있어봐라. 어떻게 너는 여자가 센스라는 것이 하나도 없냐? 남편이 그렇게 위하고 제게 잘 모시라고 했던 시동생은 손버릇도 좋질 않았었습니다. 남편 지갑에 손대는 것은 당연했고 그래서 애꿎은 채 자식들이 의심을 받고 혼이 나야 할 때도 있었죠. 애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자기 자식들 말을 믿질 않더군요. 한겨울에 애들을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었고 나는 도둑이다 라고 밖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복창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손버릇에 이어 술버릇까지 좋질 않아 다른 사람들과 다툼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 합의까지 봐주어야 했죠. 시동생이 경찰서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나서질 않더군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하물며 남편도 제가 동정심을 유발하게 생겼다며 저보고 가서 빌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가 당시 했던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남편은 지금 병 걸려서 다 죽어간다고 하고 네가 형수인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가서 빌고 와라. 그깟 싸구려 무릎 꿇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애들도 싹 다 데려가고 가뜩이나 꼬질꼬질하게 생긴 것들인데 동정표로 더 얻지 않겠니? 볼품없는 여자가 가서 빌고 또 빌면 싸게 합의해 줄 거야. 암튼 얼른 다녀와. 시동생을 데리고 집에 오니 저와 우리 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확 밀어버린 뒤 시동생에게 고생했다며 두부를 먹이더군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 집에서 며느리 대접 받아본 적 없었고 아내 대접, 더군다나 형수 옳게 대접은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었죠. 남편 이후로도 자기 자식들과 아내에게는 무관심한 채 살았고 오직 저들 식구 챙기기만 바빴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냥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옆에 언제까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인생을 포기했고 오직 제 자식들만 잘 커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아이들은 커져갔고 게다가 아이들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엄마를 탈출시켜 주겠다고 말이죠.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의지할 곳 없어 외로웠었는데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니 든든했고 또 상당히 의지도 되더라고요. 저를 탈출시킬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자기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두 딸들이 어느덧 커서 사회인이 되어 독립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비참하게도 저는 병원에 또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저도 나이를 먹었고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못을 짓했던 강도들이 약해지긴 했었는데 자기 화를 못 이겨 저를 미는 바람에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왔었거든요. 하필이면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로 미는 바람에 아래 계단으로 고꾸라지고 만 것이었죠.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추후 상황을 보고 퇴원을 해야 한다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큰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입원을 해야 하니 본가로 가서 필요한 옷가지와 물품들을 좀 챙겨오라고 말이죠. 큰딸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왔고 제 상황을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고 묻고 또 물었죠.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경계심이 많은 아이들이었는데 이 나이 먹도록 또다시 저들 엄마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실망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발을 헛디뎌 현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짓말을 하며 둘러댔지요. 다행히 딸에는 믿는 눈치였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큰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둘째 딸만의 집과 회사를 제가 있는 병원에서 묵으며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큰딸이 오지 않아도 전화를 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초라했고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둘째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걱정을 끼치는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며칠간의 입원 후 약을 처방받은 뒤 저는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는 날 큰애가 퇴원 수속을 하러 왔더라고요. 왠지 얼굴이 헬쓱해 보였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없기도 했고 아직 어지럼증이 계속되었던지라 딸에게 자세하게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죠.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무엇을 물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딸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오늘 엄마는 집으로 안 갈 거야.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낼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엄마 몸이 회복되고 나면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딸들을 위해서 아무 말 말고 내 뜻대로 해줘요. 이런 날이 언젠간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엄마 몸 회복하는 데에만 신경 쓰자. 딸에는 제가 왜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대략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힘도 없고 무식하고 게다가 현명하지도 않은 엄마인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딸의 앞에서 숨죽여 올 수밖에 없었죠. 딸에는 강한 어조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금 엄마가 우는 이유가 뭐야? 엄마 인생이 서러워서? 한스러워서? 아니면 딸들 얼굴 보기 창피해서? 그런 거라면 울 필요 없어. 지금 엄마 울 때가 아니야. 나중에 기쁜 일이 있어서 울면 울었지. 다신 엄마 눈에 눈물 맺히게 하지 마. 엄마, 미안한 말이지만 엄만 바보야.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어찌할 수 있겠냐고 그리 말할 수 있겠지만 엄마 인생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마. 엄마 인생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리고 엄마, 요즘 그렇게 사는 여자들 거의 없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랬다 치자.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리고 그렇게 당했으면 한 번 정도는 엄마도 대들만 하잖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건데. 난 더 이상 엄마가 당하는 모습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엄마가 용기가 없다면 내가 나서 줄 테니까 그냥 내 뒤에 숨어 있어. 나오지 말고 내 뒤에 꼭꼭 숨어서 엄마도 이젠 숨 좀 쉬면서 살라고. 지금 아버지 나이가 몇이니?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자기 아내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니?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도 아니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엄마가 아니라 바로 나이값 못하는 아버지야. 모든 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고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엄마, 이제 우리 정리하자. 두 딸들은 제 앞에 든든하게 방어벽을 친 채 저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두 딸들이 통화를 했고 제게는 들리지 않게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심하게 언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 봐서 그리고 두 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 두 딸은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올 테면 한번 와봐라 라는 느낌이었죠. 결국 남편은 참다 참다 큰애 집으로 찾아왔고 그날 남편은 두 딸에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니 그런 것들이 있더군요. 남편은 저한테는 한없이 박했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반면에 커가고 자기 몫을 해내는 딸들에게는 저같이 막 대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자식들이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라도 암튼 남편은 두 딸들에게는 나름 조심했고 가끔은 눈치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넷이 마주 앉아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그래, 이번 일은 내가 미안하다. 그날 술이 좀 과해서 살짝 밀었던 거였는데 니네 엄마가 그렇게 매갈이 없이 넘어질 줄 정말 몰랐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니들도 니네 엄마 성격 알고 있지 않냐?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꾸를 하네. 뭐라고 말을 좀 하면 좋은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니 속이 터지겠니 안 터지겠니? 사람 성질 다 돋구어 놓고 결국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는 네 엄마는 항상 피해자인 척해. 나만 항상 가해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나도 억울해. 이렇게 일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힘을 쓴 건 잘못했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네 엄마가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줄 아냐? 두 딸이 있으니 남편은 평소처럼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 말처럼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화가 난 것 같으면 아무 말을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얼어붙고 입도 달라붙어서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하고 산 것이 있어서인지 남편이 조금만 언성을 높이면 가슴이 마구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떨고 있으면 남편은 말을 하라고 또 언성을 높이고 제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럼 저는 더 가슴이 옥죄어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가고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잠자코 있었더니 남편이 또 그러더군요. 봐라. 지금도 한마디 안 하는 거. 니들 엄마가 이렇다고. 그리고 니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나만 못되고 나쁜 사람 만든다니까. 당신도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애들 앞에서 나만 거지 같은 인간 만들지 말고. 뭐라고 말을 좀 해보라고. 그때 큰딸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그런 핑계 대시면 아버지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고양이도 양심이 있어서 쥐잡을 때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잊으셨어요? 본인은 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하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개과천선? 저는 이 말 절대로 믿지 않아요. 본성 자체가 남을 깔보고 짓밟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겠지만 반드시 수가 뒤틀리면 그 역겨운 본성은 또다시 나오는 법이라고요. 아버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뭐라 하셨어요? 이제 하느님이 자식이 되었으니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할머니나 아버지나 감히 하느님의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 하느님의 자녀라는 분들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험히 대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디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혼자 사시면서 아버지 옆에서 그동안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했었는지를 좀 깨달아 보시라고요. 맨날 성경책만 들여다보지 말고 엄마의 다친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만일 제가 큰딸아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했다면
벌써 손이 올라와도 올라왔을 겁니다. 남편은 참는 것 같았어요. 숨을 계속 고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네 엄마랑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냐?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냐? 술에 취해서 살짝 민 게 이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 거냐고. 이 늙은 아비가 니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아버지 면전에서 면박을 줘야겠니? 니들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 생각엔 이번 일이 이 사달까지 올 만큼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저란 사람은 늘 그렇듯 구박을 하던 무시를 하던 그의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은 바로 나이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던 것은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땐 그랬다 쳐도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도 한 번이 어려웠지 한 번 시작된 뒤로는 계속해서 남편은 제게 손질을 했었고 나이 들어서는 1년에 한두 번이었지만 그 강도와 빈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고통받는 것은 매한가지였으니까요. 남편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말이죠. 이혼까진 할 생각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혼을 하면 애들 인생 망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다만 난 이제 당신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동안 당신 옆에서 묵묵히 당신의 편이 되어 주었고 당신의 시종이 기꺼이 되어 주었지만 이젠 나도 그 집 그만하려고 해요.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당신 모르겠어요? 지금 당신 형제들 중에 당신한테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때 되면 연락하고 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당신 젊고 잘 나갈 땐 문지방 다를 정도로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발길 뚝 끊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한테 그 구박을 받고도 여태 붙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바란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여자 귀한 줄을 평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네 말이 다 맞아요. 나 없이 어디 혼자 살아봐요. 그래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 안 그럼 당신은 평생 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를 거라고요. 그리고 애들 보기도 창피해요. 나도 이런 모자란 엄마 그만 사표 낼래요. 그러니까 본인 행동에 대한 구차한 변명 그만하고 이제 그만 가줘요.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워서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드네요. 남편은 화를 주체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자기에게 대거를 했다고 말이죠. 또다시 제게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때 둘째 딸이 남편의 손을 확 잡아 쳐내버리더군요. 손 올리지 마세요. 그 더러운 버릇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양심 있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라고요. 그래 조용히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말이죠. 적어도 나이를 먹었으면 그 나이에 맞는 생각을 좀 하라고요. 전 아버지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냥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요. 다 큰 자식들이 생각했을 때 꼭 피해야 할 남자 부류라는 말을 듣게 되는 아버지 인생. 어떠세요?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면 아버지만 더 손해니까 그만 가세요. 더 계시면 정말 구질해집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아이들과 살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얼굴을 안 본 지 아마 5년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아마 조만간 노처녀인 큰딸의 결혼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와서 얼굴을 마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딸은 가끔 지 아버지라고 들여다보는 터라 소식은 듣고 있었죠. 물론 그동안 후회된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잘해주겠다고 저를 회유하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길래 옆에 있을 때 좀 잘하지.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그리 험하게 대했으면서 사라지고 나니 그 귀함을 알다니. 남편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외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집안 기질 때문인지 몰라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본인 피부치들과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결국엔 거의 절연 상태까지 가게 되더군요. 그 과정 중에서도 자기 식구들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 제 탓을 하기도 했었죠. 덕분에 저 또한 제 형제들도 못 만나게 되었었고요. 자기는 혼자인데 너는 눈치도 없이 네 형제들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것이냐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면 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싫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 두려워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도 높이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두 딸이 제게 용기를 주었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제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저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가련한 마음이 들어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 아프면 제 차지가 될까 싶어 우려하는 마음에서이지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많으니 여유롭게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생 참 짧더라고요. 후회도 되는 인생이고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 두 딸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엄마를 배려해줘서 고맙고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라면 나이 먹은 두 딸들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비신의 장미였습니다.